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마스크를 좀 풀고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들은 이제 당장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달이 뭡니까? 이제 보름 정도밖에 채 남지 않은 수시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당장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입시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계 입시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쪽에서 좀 한편으로는 이제 자연계 쪽이 좀 유리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약대 학부 모집 뭐 다 알고 있는 뉴스고 또 의대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그러니까 충주 캠퍼스죠. 예, 건대 충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올해 학부로 모집하겠다 해가지고 의대 정원도 최고, 그 다음에 약대 정원도 최고로 가장 많이 뽑는 해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나주에다가 에너지 공과대학이라고 해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1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대와 의대 정원 증가한 것과 에너지 공과대학의 모집 인원까지 하면은 2,000명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전형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문과와 이과 중에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취업률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취업률을 위해서 이제 인문계 학과들을 좀 줄이진 않고 이제 인문계 모집 단위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융합학과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씩 갈 자리가 좀 좁아지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넓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문과와 이과, 문과 학생이 이과 쪽으로 교차 지원한다거나 이과 학생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할 때 재작년까지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교차했을 때 좀 더 유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좀 유리한 면이 여러모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또 내신 성적에서의 우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가 어느 해보다도 예측되는 그런 한 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좋은 뉴스가 많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점이면은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학생들을 아마 추천권을 지금 다 학생들하고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일 겁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7명 추천이 있죠. 그래서 그 추천 전형들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고사가 작년까지 5등급, 6등급 학생들에게 희망이었던 적성고사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폐지가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천대, 고대, 세종, 그다음에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폐지한 그 자리에다가 논술고사를 집어넣었어요. 논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논술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대학이죠. 상위권 대학에서 경희대, 연세대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요. 기존에 고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홍익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는데 여기에 경희대와 연세대가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올해 입시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소서 폐지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자소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교들이 자소서를 거의 다 폐지했고요. 교대가 완전 다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서울교대부터 경인교대, 춘천교대 자소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없어진 대학이 많아졌고 또 내후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는 더 많은 대학들이 자소서를 없애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아예 자소서가 애초에 아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일 모레까지 8월 31일까지가 학생부
작성 이제 그 생활기록부가 이제 생성돼서 대학에 보내지는 학생부 작성의 마감 기준일이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 한 이틀 정도의 시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 생기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준비들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요즘에 뭐 발표 수업도 하고 서로 영상 제작해서 1분 30초짜리 뭐 1분짜리 30초짜리 영상 올려가지고 서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모습들 학교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선택 과목 산출의 변화가 되죠. 근데 이번 수능 산출 과목 선택이 채점 기준이 굉장히 산출 기준이 굉장히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고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얘네 이제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본 점수가 뭐냐면 화법을 선택한 학생들과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그 집단이 다르죠. 그 집단이 다르지만 얘네들이 공통 과목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 과목의 평균점을 이제 기본 점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그러니까 수원수투 점수, 수원수투 평균점, 미적분 본 학생들의 수원수투 평균점, 이 점수를 각각의 기본 점수로 하고 환산 점수를 낸 다음에 그 확률과 통계, 미적분의 성적표가 따로 나가지 않고 이제 한꺼번에 석차를 내서 나가기 때문에 이 평균점이 낮은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근데 대체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을 비교해 보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점이 낮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낮게 출발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별 생각 없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서 시작했던 문과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수학 나형 선택하는 식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문과 학생들에게 지금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모의고사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석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대학들이 좀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40%를 갑작스럽게 뽑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 40%에 가까운 수능 중심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 수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80여일 기간 동안 열심히 수능 준비하셔가지고 정시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과 자연계 학생들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내신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현재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교육과정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문계열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과학 원 과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기하라든가 심화 수학, 경제 수학, 그다음에 뭐 과학에서의 투 과목과 환경과 생태, 과학, 뭐 융합 이런 모든 과목들이 지금 뭐 생활과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그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A, B, C 성취도만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절대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으로 환산해주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않죠.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자연계 학생들은 1학년, 2학년의 내신 성적이 전부고 인문계 학생들은 1, 2, 3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지만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열이 법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문과 수원 수투 내신 성적 따로 나오고 이과 수원 수투 내신 성적이 따로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문이과가 합쳐가지고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 같이 내신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자신 있는 이과 학생들이 수학
등급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는데 그냥 막연하게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만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심각하더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10개 정도의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분포 비율을 뽑아본 거예요. 요 자료의 근거는 내일교육이라고 하는 잡지, 그 교육 잡지에서 이제 뽑은 건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1에서 1.3등급까지를 보시면 이게 재작년까지는 1에서 1.3등급까지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보면은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10개 학교를 보니까 한 학교당 인문계열은 1.3등급 이내가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자연계열은 한 학교에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성적들은 쭉 가다가 지금 4등급대가 돼서야 지금 문과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등급 이내의 학생들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결국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을 지금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맨 그 우측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인문 분포와 자연 분포를 보시면 자연 분포 쪽에서 상위권은 뭐 거의 70%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각 학교 각 그 인문계 대학들은 1등급대 학생들을 뽑기가 구경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반면에 자연계 쪽에서는 1등급대 학생들 구경하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인문계의 합격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자연계의 합격선은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갑자기 내가 1.5등급이야. 이과인데 1.5등급이야. 재작년도 작년도 선배들이 1.5등급 학생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막 의대 가고 뭐 서울대 가고 난리 났습니다. 자기도 그럼 올해 의대나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못하면 큰 착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1등급대의 내신이 낮은 것은 아니고 또 그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비교해서 봤을 때 좋은 성적이 아니다. 조금은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교과 전형 한번 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그냥 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인데 올해는 거기에 추천이라고 하는 게 한 개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및 수도권,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과 경기 인천 지역 대학은 고등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선발하는 지역 균형 선발 또는 이제 학교장 추천형 선발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역균형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학교장 추천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고교 추천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아마 내년 후년쯤 되면 아마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교과 전형에서 올해 이제 변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나오게 되고 보통 A가 30에서 40% 되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A가 30% 정도가 나왔을 때에 과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 A를 1등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30%니까 한 4등급으로 볼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A인데 1등급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대학이나 뭐 학생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A지만 그래도 전체 응시자 중에서 30%가 A인데 이걸 어떻게 1등급으로 봐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하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그러면은 뭐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쪽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학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가산점으로 이제 주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으로 그냥 A는 1등급이야 이렇게 환산해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것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에리카처럼 등급 비율 이제 등급별 분포 비율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학 2라는 과목에서 80점이 넘어서 지금 A를 받은 학생이 있으면 이제 이건 어떻게 환산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하에서 79점, 그러니까 우리 이제 A, B 나누는 기준이 80점과 79점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모든 고등학교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79점으로 아깝게 B가 나온 학생이 어떻게 고려대학교에서 반영되는가, 또는 이제 서강대나 한양대, 에리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A를 받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을 줍니다. 1등급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을 보니까 A가 32.4%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 점수 1등급에다가 0.32를 더해가지고 1.3등급으로 환산해 주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취도 A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에서 이제 누적된 비율들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요. 성취도 A에 해당되는 비율이 32.4인데요. 32.4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은 환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2.4는 23에서 40%까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등급으로 환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나왔을 경우에는 A의 비율 32.4에 해당되는 등급 4등급 더하기 그다음에 A, B 비율 합칩니다. 그래서 32.4%와 30.9%를 더해 가지고 63.3%를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산을 해 보면은 결국 화학 2는 80점 받았는데 1등급으로 환산해 주니까 1.32등급이 되고 기하는 4.63등급이 되는 이런 이제 불과 점수차 1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고려대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와 서강대 정도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이렇게 환산해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환산해 주는 학교, 가산점 주는 학교, 고대처럼 환산 방법이 독특한 학교, 그리고 아예 반영하지 않는 학교 이렇게 있으니까 지원하는 대학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진로 선택 과목이 모두 아니면 최소한 A가 3개 이상이면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B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이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일단 이제 지역균형 전형은 크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게 추천 인원이 추천을 하긴 하는데 추천 인원이 제한되는 학교와 제한되지 않는 학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들은 각 고등학교에서 아마 추천 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추천 대상자들을 지금 선발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 자체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사실상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추천을 받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추천 전형과 비추천 전형과 같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곳은 어디냐?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이 대학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눈여겨 봐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이라고 있었어요. 작년에 실시가 됐던 거죠. 이 전형은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작년에도 이미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서류 점수를 더해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전형에 가까웠어요. 이 전형이. 그래서 그냥 그 전년도에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을 보면서 우리가 왜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곳이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의 작년도에 추천 인원은 인문 2, 자연 3, 예술 1명이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인문 2, 자연 3, 예술 1. 그런데 얘네가 작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뭐가 문제냐?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죠.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는 2명씩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희대가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하고 국제 캠퍼스하고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동시에
동시에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추천자를 받았을 때 인기 있는 학과,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있는 반면에 인기가 없는 학과,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대학들에서 이제 합격한 사례들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문과를 보니까 10명 모집에 6.5대 1, 6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원율,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0명을 뽑았는데 이 10명이 다 등록한 것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 이제 중복 합격하면서 이제 나간 애들, 그래가지고 추가 합격한 애들의 숫자를 보니까 21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5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합격했고 21명은 추가 합격을 해서 총 합격증을 받은 학생이 31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65명 중에 3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면은 47.6%가 나왔죠. 47.7% 가까이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 때예요.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최소한 30-40%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다고 했을 때 실질 합격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이렇게 좀 2대 1, 3대 1 정도로 낮은 데가 있습니다. 낮은 곳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미 작년에도 70%, 90% 이상 합격률을 보인 학과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 캠퍼스의 경우에는 뭐 100%의 합격률을 보여준 학과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면 실제로 추천받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매우 높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만으로도 합격이 사실상 보장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경영학과를 계속 준비하다가 지원을 하려니까 경영학과가 너무 몰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다른 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의 특징은 자신이 준비했던 학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과나 쓸 수가 없는데 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서 이런 뭐 서류에서 어떤 준비 과정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경쟁률 낮은 과를 보고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신 누구만 지원하느냐? 추천을 받은 학생만.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을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이런 현상들이 몇 개 대학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세계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바로 그런 대학들이죠. 그래서 올해 추천을 받았을 때 상당히 유리한 대학으로 3개 대학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중앙대와 시립대와 홍익대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에도 모집 인원 대비 이렇게 그 작년도 지원 인원까지 이제 포함을 해보면은 이 작년에 중앙대를 이제 지원한 아이들이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6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올해 완화가 돼서 뭐 7로 이제 완화가 됐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입니다.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 확률 통계를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3개 영역 반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중앙대학교의 경우에 작년에 모집 인원이 327명, 올해 모집 인원이 501명으로 이제 증가가 된 거죠. 이미 중앙대 안에서도 이미 증가가 됐고 그래서 그 모집 인원 증가분만큼 커트라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수능 최저 통과자들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는 요소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숫자까지 이제 제한이 됐죠. 중앙대 같은 경우 10명밖에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중대 같은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원래 교과 전형 이런 이제 추천 전형 같은 게 없었는데 올해 생겨 가지고 서강대 성대가 500명을 여기서 선발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대에서는 또 작년보다 20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중앙대학교를 볼 수 있었던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올해 똑같은 수준이라면 서강대 성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이제 어떤 현상이 예상이 되냐면 서강대 성대에 합격하고 중앙대 합격한 학생들,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발생을 할 거고 중대 합격한 학생들의 사실상 100%가 서강대 성대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중대는 그 밑에 있는 대학에서 끌어와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 거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어디냐? 바로 이제 똑같이 세계 영역 반영을 해서 세계합 7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대학이 시립대와 홍익대이기 때문에 시립대와 홍대에서 합격 인원을 뺏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시립대와 홍대는 그 밑에서 또 합격 인원을 뺏어 와야 되는데 시립대와 홍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 있다 보니까 밑에서 빼올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립대와 홍대가 사실상 교과 전형에서 커트라인이 매우 낮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특히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이 현상은 극심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추천을 받고 수능 최장력 기준 통과 수준을 보여준다면 합격의 안정성은 훨씬 더 보장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특징이라는 것만 뭐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이 추천 인원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2등급 이내에서 갈 수 있는 한 15개의 주요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모집 인원 구조가 지금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이 이제 학생들의 분포도고 지금 하얀색의 이 항아리 모양이 모집 인원인데 이 상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생 수가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라서 결국 2등급이 안 되는 학생이라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한다면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추천 인원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합격을 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합격의 안정권에 해당되는 학생 예상되는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지금 한양대 이화여대까지는 1에서 1.5등급대 학생들은 이제 사실상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뭐 이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되겠지만 물론 그보다 좀 더 낮은 학생들도 붙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가 1.5등급 언저리에 나타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반면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의 가능성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합격했던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뭐 홍대, 숙명여대 뭐 이런 급의 대학들이 결국에는 2.5등급까지 이제 합격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 인하대 같은 경우 원래 2에서 2.5등급 대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했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천 인원 제한이 분명히 지금 각 고등학교마다 있고 7명인데 7명이면은 결국 문과 학생 3명에 이과 학생 4명 정도가 각 고등학교별로 추천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인하대 같은 경우 추천을 받고 수능 최저 통과하고 있으면 좀 어떤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하대만 하더라도 거의 3등급 가까운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나. 그리고 일부 학과에서는 그보다 좀 더 낮은 학생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추세들을 봤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한번 학생들이 비교해 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제 논술은 이제 시립대는 자연대 논술만 있고요. 가천대와 수원대와 이제 고려대 세종이 올해 이제 논술을 처음 실시를 하죠. 논술의 경우 뭐 할 말이 많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게 좋겠는가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일반 사회 교과와 윤리 교과 쪽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사회 교과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 사회 교과, 즉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에서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한국 지리와 지리 과목과 역사 과목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된 데다가 또 지리와 역사 과목의 경우에는 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어떤 개념을 묻기보다는 일반 사회와 윤리에 나오는 개념을 증명하는 어떤 상황. 뭐 예를 들어 작년 외대 문제 같은 경우에 흥선대원군의 이제 세국 정책에 대해서 그 출제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과에 나오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역사나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에 활용되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지 실제 개념은 일반 사회나 윤리 과목에 있다. 이게 이제 논술 과목의 핵심이니까 논술 준비하는 인문계 학생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연계 쪽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자연계 쪽은 미적분과 기하 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 지금 각 학교에서 준비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하 과목이 일단 절대 평가가 됐고, 그리고 기하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되면서 최근에는 기하 과목을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고등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하 과목을 논술에 출제를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하가 준비된 학생들만 가능하다. 그랬을 때 기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응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률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의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의 정답률 이런 것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논술 커트라인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광운대 같은 경우 광운대를 지원하는 평균적인 아이들은 수원, 수투, 미적분 정도까지 준비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기하를 보면 광운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좀 약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단국대나 뭐 지금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국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인하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하대는 지금 출제 범위가 미적분까지만 출제가 되죠. 지금 다른 뭐 확통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통 같은 경우도 이과 학생들이 확통이 나왔을 때 또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인하대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인하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 준비된 이과 학생들이 좀 충분하게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대학들의 상황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화여대 이런 경우에 그 기하 준비하는 여학생들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커트라인이 나올지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좀 빠르게 또 알아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오해가 많은 전형이에요. 왜 오해가 많냐면 지금 이 뉴스 때문에 그래요. 이 11년에 나왔던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에 나왔던 이 조선일보의 뉴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크게 왜곡시킨 그런 첫 출발점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내신 8등급을 받은 학생이 곤충을 연구해서 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합격을 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고등학교의 대응은 그럼 우리도 뭐 논문을 써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뭐 논문 쓰고 체험학습 다니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렀죠.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비판도 받고 세월이 흘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출결,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뭐 진로, 교과 이제 교과 특기사항이죠. 이제 세트, 그다음 교과 성적, 독서 활동, 종합 의견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자소서와 면접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 역량, 이게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고 인하대 같은 게 좀 다른데 어쨌든 이 기본 역량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가지 틀로 나눠 가지고 점수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 점수를 부과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좀 시스템화돼 있죠. 과거처럼 내신이 낮더라도 뭐 활동 많이 했으니까 참 잘 됐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막연하게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파트 분석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접근으로 좀 많이 바뀌어 들어갔다는 점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각 학교가 이 개념들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이렇게 보고 있다.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이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활동 많이 했다. 얼마 전에 제가 내신 성적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별로 두드러진 생활기록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실망을 한 거죠. 자기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담당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한 방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멘붕에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나서 너는 내 수준에 안 맞아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이 학생은 자기가 뭐 활동 조금 하고 과제 연구 조금 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전국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드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해당하는 이 평가 요소, 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이 평가 요소에 내 생활기록부와 내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부분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일개 하나의 학교에서 그 안에서 있었던 활동 하나가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했던 활동들이랑 사실상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학교에서만 활동한 것이 전부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전국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활동을 마치 자기 혼자 그 학교에서 좀 센 활동이라고 크게 보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이제 원서 놓고 떨어지면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혼자만 속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제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 요소를 조금 이제 좀 큼직큼직하게 해놨죠. 그래서 학업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학업 능력,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외의 소양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업에 있어서 태도에 관한 문제,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에 관한 문제에 상당히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그 평가 요소들이 조금 평가 항목들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명칭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르지만 사실상 맥락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근데 반영하는 방식에서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뭐 뒤에서 인하대의 안내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자기가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고루 뭔가 학교의 생활에서 뭐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또 해당 대학에서 필요한 전공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게 잘했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 인재 전형이 맞는 거고요. 조금 더 어떤 자신의 어떤 지적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이것은 참인재 쪽이 좀 더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차이가 인하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인하대 모집 요강이나 인하대에서 발표하는 어떤 자료나 강의 내용들을 토대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요구에 맞는 부분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과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춰가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제공에 대해서는 앞서서 큼직하게 얘기했는데 교대가 없어진 거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없어진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보통 이제 교대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 사범대가 또 발달돼 있죠. 이런 대학들은 이제 보통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 목표 이런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이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그동안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 교대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남은 기간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학생부 생활기록부 상에다가 특히 독서라든가 또는 이제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자신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교사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할게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로 줄었죠. 질문이. 그래서 하나는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써라.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자소서를 무진장 많이 봅니다. 무진장 많이 보면서 물론 뭐 대학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자소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요. 자소서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느끼는 점이 딱 있죠.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그 질문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접근한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와 관련한 노력 이렇게 하면은 자꾸 전공과 관련된 노력. 예를 들어 이제 영어 교육과를 지원한 학생이 있으면 영어 교육과를 지원하는 것을 설정해 두고 거기에 영어 수업 시간에 보여준 모습, 자율활동 때도 영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모습, 진로 탐색 때도 영어와 관련된 활동하는 모습 이렇게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진로가 곧 전공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하나의 이제 자신의 미래라는 거고요. 미래를 위해서 대학에서 하나의 전공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어찌 보면은 과정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더 큰 이제 자신의 진로가 있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 되려면은 영어 교육과에 가는 게 맞지만 여기서 질문하는 부분들은 왜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지 어떤 고등학교의 학습 경험과 어떤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영어 교사 멋진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것이 더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에 와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은 그냥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중학교 가고 나이가 드니까 고등학교 가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해왔다면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네가 성장을 했을 텐데 네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안 다녔다면 성장할 수 없었던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성장했을 텐데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으로 네가 성장했을 텐데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장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성장을 통해서 너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그냥 전공 던져놓고 그리고 수업 시간 내용 던져놓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뭐 자율활동한 거 던져놓고 그냥 나열해놓고 그리고 또 정작 내용적인 것들도 살펴보면은 자기 동아리가 뭐 했는지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가 뭐였는지는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거기서 어떤 고민을 했고 거기서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지적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인데 이 초점을 자꾸 어디다 두냐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점을 두는 순간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착해져요. 그냥 뭐 효녀 심청이 되고요. 예, 그냥 신데렐라가 돼요. 엄청 착해져요. 그래서 착해져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느냐? 남들이 못된 것들을 드러내야만 자기가 착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맨날 쓰는 것이 갈등 관리, 그다음에 배려. 그러니까 남들이 부족하고 나는 완벽하고 남들은 못돼서 맨날 싸우고 나는 갈등 관리를 갈등 조절을 잘해주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배운 점이 뭐가 있느냐? 없죠. 배운 점이 없죠. 왜 완벽한 사람이 뭘 배웁니까? 그냥 배운 점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중재의 중요성을 알았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아니, 그 싸우기 전까지는 갈등 관리하기 전까지는 소통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되죠. 배운 점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을 하려면은 먼저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컨대 교실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나는 그걸 발견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이 휴지가 떨어진 것은 교실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솔루션, 고민이 있지만 자기는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쓰레기를 줍겠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솔루션이 나오죠. 그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대감에서 이제 기대감이 왜 중요하냐면 기대감이 있어야 그 솔루션이 이제 해결이 그 솔루션이 이제 정확한 정답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대감대로 되면은 우리는 성공한 거고 기대감대로 안 됐으면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휴지를 내가 먼저 주스면 다른 친구들 주워 주겠지. 그냥 휴지를 주서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그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휴지를 버리기도 하고 줍지는 않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나중에 그 교실에서 휴지 줍는 아이로 그냥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기대했던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거기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배운 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점을 쓰실 때는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등학생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쪽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따지고 보시면 지금 뭐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20년, 30년이 돼도 생각해 보면 그때 시험 문제 중에 맞춘 건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만약에 억울하게 틀려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을 본 게 있으면 지금도 아마 30년이 지나 지금도 벌떡 일어나서 이불킥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운 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점은 실패한 경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성공한 해피엔딩만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입학 이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쓰되 합리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허황되게 쓰시면 안 된다는 점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객관화해서 살펴보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나는 이제 상담가가 되겠다.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자기가 만약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같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객관화를 시키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내가 대학이라면 나를 뽑아주겠는가 하면서 한번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를 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대학교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특히 모집 요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부분들 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가부터 해서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학종이냐 뭐 3학종 3교과냐 아니면 6논술이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겠고 대학의 지원 범위는 상향 5개에 하향 하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 하향 상향을 골고루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정시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올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방식은 힘든 과목을 공부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작년에 수학 가형 학생들이고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작년에 수학 나형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A라는 학생은 수학을 B 학생보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가형을 선택해서 가형에서 밀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고요. B라는 학생은 A보다 수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형을 선택해서 A보다 높은 등급은 이제 상대적으로 나오니까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와 B가 이제 합쳐져서 평가가 되는 거죠. 가나형이 합쳐져서 평가가 되니까 A는 A 위치를, B는 B 위치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수학 가형을 보고 4등급,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현재 미적분을 보고서 2등급, 3등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수학 나형을 보고 2등급, 3등급 나온 학생들이 현재 확률과 통계를 보고 4등급, 5등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정시에 가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수시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앞서서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분석한 거예요. 육모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연세대학교의 그 학생부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장일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요. 6월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 중에 불과 5%.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과 쪽은 상당히 많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지금 나오고 있다. 서강대, 성균관대, 중대, 경희대 역시 이제 비슷한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경희대는 2개 합 5 정도니까 통과자들이 많지만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수학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국어, 영어, 탐구를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문과 학생들은 올해 갈 곳이 많다가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진짜 보름 남았죠.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인데 원서 접수의 유의사항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서 접수 사이트 가입 좀 확인을 꼭 하세요. 예, 가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데 뭐 인증 본인 인증 전화도 받고, 또 이제 그 전형료 그 1단계 2단계가 있는 학교들은 1단계 탈락하면은 2단계 전형료를 환불해 줍니다. 환불 계좌도 입력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원서 접수를 하면서 이제 원서 접수하는 날 원서 접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이트에 가입해 놓으시고요. 또 사이트에 가입해 놨다면 결제 계좌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쇼핑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고 무통장 입금도 하기도 하는데 사이버 머니를 입금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운 비밀번호 같은 경우 설정해 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까먹는 거죠, 본인이.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이제 동의해야 되거든요. 학생부 전산 제출을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는 그 배너가 뜨는데, 비밀을 이건 내 개인 정보야 하면서 부동의를 눌러버리면 모든 학교 그 대학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다 일일이 출력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직임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시 6회 제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수시 6회 제한은 일반 대학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해당되지 않는 대학은 전문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천에 청운대학교 있죠. 청운대학교처럼 산업대학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뭐 이런 거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일반 대학만 6회 제한 위반이 된다. 다만 전문대나 그 산업대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지원 못하니까 그거는 체크해 두시고요.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이나 한예종이나 뭐 이런 대학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감 시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그 시험 그 전형 일자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지만 대학들은 그 중에서 2, 3일 정도만 원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감 시간도 5시 마감, 6시 마감, 저녁 12시 마감 다양하니까 마감 시간 꼭 확인하시고요. 전형일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전형일이 왜 중요하냐면 논술이라든가 면접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만약에 뭐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뭐 겹치지 않지만 만약에 뭐 실수로 겹치는 전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인천 수원을 뭐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 오토바이 타고도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전형일을 꼭 확인하셔서 수시 6개 지원에서 괜히 전형일 접쳐가지고 한두 개 못 보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하고 전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이제 추천 전형 추천 전형이 생겼죠. 그 추천 전형에서 이제 모집 인원 제한, 그러니까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선정위원회 같은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추천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는, 추천 전형이 있는 학교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든 없든 무조건 추천서 명단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자기가 이 전형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수 자체가 합격이 아닙니다. 접수하고
나면 학생들이 풀어져가지고 합격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이제 막말로 정말 썩어빠진 정신 상태에 큰일 납니다. 예.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늘 뭐 신경 쓰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많이 올라갔고 하니까 수능 최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도 좀 낮아지고 합격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이과는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능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남은 80여일의 기간 동안 수능 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천 전형에 보면은 추천 인원 제한 때문에 좀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대학을 지원할 때는 뭐 취업률 평판도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하는 이제 인생의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올해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뭐 부실 대학이다 뭐 해가지고 발표된 게 있는데 그 굉장히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발표에만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우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뭐 상명대라든가 명지대학교 이런 대학교들 부실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 지표 중에서 하나만 좀 삐끗나도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상명대학교 그 부실대학 발표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멀쩡히 잘 있고요. 명지대학교 한 3, 4년 전에 발표했는데 아주 멀쩡히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